유연물 기능장 70회 실기시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로서 백색 결정으로 분자량이 78g/몰, 비중은 2.8이며 지정 수량은 50kg인 물질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물과의 반응식을 적으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의 반응을 적으라고 했는데, 자, 인류위험물 중에 분자량이 78g/몰이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은 바로 뭐냐면 과산화나트륨입니다. Na2O2라고 하는 과산화나트륨이에요. 과산화나트륨의 경우에는 자, 우선 나트륨이 원자량이 23이고 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 산소는 16자리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78이라는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는 경우죠. 첫 번째 Na2O2가 자, 물과 반응합니다. 이 Na2O2는 인류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반응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중에서 여기에는 수산기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금속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했죠. 자, 따라서 NA는 플러스 1가고 수산기는 마이너스 1가니까 각각의 절대값을 쓰게 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로 NaOH라고 하는 수산화나트륨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산소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의 계수를 맞춰보면 자, NA가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개인데 지금 이쪽에는 바로 그 두 개 더하기 두 개면 네 개가 되죠. 따라서 2분의 1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양쪽에 전체적으로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1을 곱하게 되면 2몰의 과산화나트륨은 2몰의 물과 반응을 해서 4몰의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1몰의 산소가스를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물과의 반응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식을 적으라고 했는데, 자, 과산화나트륨 Na2O2가 만약에 이산화탄소하고 만난다.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탄산나트륨이죠. Na2CO3라고 하는 탄산나트륨과 산소가스 발생. 그래서 당연히 과산화나트륨이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소화기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양쪽의 계수를 맞춰주게 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분해 반응식을 적으시오. 자, 첫 번째가 제1종 열분해 반응식이죠. 바로 270도씨에서의 열분해 반응식을 적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3종 분말 소화약제인데 190도씨에서의 열분해 반응식을 적으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1종 같은 경우에는 NaHCO3라고 하는 탄산소 나트륨이 주성분이죠. 이 주성분이 2몰의 탄산소 나트륨이 열분해를 하게 되면 Na2CO3라고 하는 탄산 나트륨과 그 다음에 H2O 수증기 그리고 CO2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90도에서 한번 열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215도, 그 다음에 300도, 1000도에 이르기까지 온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열분해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190도라고 했으니까 NH4H2PO4라고 하는 인산 암모늄이 1차적으로 열분해를 하게 되면 바로 암모니아 가스하고 그 다음에 H3PO4라고 하는 인산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산은 올소인산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응식을 써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2류위험물인 알루미늄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알루미늄 하면 2류위험물이죠. 우선 첫 번째 염산과의 반응식을 적으라고 했는데 알루미늄이 염산하고 반응하게 되면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3염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AlCl3가 생기고 그 다음에 수소가스가 생깁니다. 양쪽의 계수를 맞춰주게 되면 2몰의 알루미늄은 6몰의 염산과
반응해서 2몰의 3염화 알루미늄 그리고 3몰의 수소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알루미늄이 수분과의 반응식을 적으라고 했는데 알루미늄은 역시 이류이온물 중에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자,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이 중에 H 플러스 OH-는 금속과 반응. 따라서 AlOH3라고 하는 수산화 알루미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스가 생기겠죠. 양쪽의 개수를 맞추는 거죠. 양쪽의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2몰의 알루미늄은 6몰의 물과 반응을 해서 2몰의 수산화 알루미늄 그리고 3몰의 수소가스 발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개수 맞추는 거를 그냥 뭐 적어 드렸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게 되면 물과의 반응식 완결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이 별도로 또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공기와의 반응식 했는데 알루미늄이 공기와 반응한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연소한다는 거예요. 연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산소하고 반응하게 되면 결국은 Al2O3라고 하는 산화 알루미늄이 만들어지는 거고 양쪽의 개수 맞추면 4몰, 3몰, 2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게 되면 바로 연소 반응식 완결하는 거에 대한 영상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분자량 227g/몰, 6.81도. 순수한 것은 무색 결정 또는 다망색의 결정이고 직사광선에 의해 다갈색으로 변하며 톨루엔과 질산을 일정 비율로 황산 촉매하에 반응시키면 얻어지는 물질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선 이 경우는요 바로 오류연물로서 트리니트로톨루엔에 대한 얘기예요. 트리니트로톨루엔 바로 이제 니트로 화합물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1번에 유별을 적으라고 했더니 유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제5류연물이 되는 거고요. 근데 품명으로 따지면 바로 니트로 화합물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정수량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 지정수량의 경우에는 200kg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만들어지는 과정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이 C6H5 톨루엔에다가 3몰의 질산을 반응을 시키는데 이때 촉매로서 황산, 진한 황산을 가지고서 니트로화 시키게 되면 이때 이와 같은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니트로기가 바로 2, 4, 6번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톨루엔이 모체가 되는 거고 2, 4, 6 트리니트로톨루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 수증기가 3몰이 발생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다음 다섯 번째 문제죠. 다음에 주어진 위험물에 대해서 화학식과 품명, 수용성 여부도 같이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메틸에틸 케톤은 바로 이제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메틸에틸 케톤은 메틸이죠. CH3가 그 다음에 에틸은 C2H5 그 다음에 케톤류 CO가 나오는 거고 자, 이 경우는 바로 제1석유류로서 바로 수용성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클로헥산 그랬죠. 그러면 C6H12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1석유류로서 역시 수용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수용성이에요. 비수용성. 둘 다 비수용성인데 잘못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메틸에틸 케톤도 비수용성이고 시클로헥산도 비수용성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 피리딘인데 피리딘은 C5H5N이라고 해서 바로 제1석유류 이 경우가 바로 이제 수용성이 되겠죠. 이 경우가 위에 두 개는 비수용성이고 아래 거 세 번째는 피리딘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아닐린하면 C6H7N 그래가지고 제3석유류가 되겠고요. 역시 이 경우에는 비수용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클로로벤젠 하면 C6H5Cl이 되면서 바로 제2석유류가 되고요. 이 경우도 역시 비수용성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히드록실 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고 각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요, 히드록실 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기준에 대한 것인데, 안전거리 구하는 공식 D는요, D는 51.1 곱하기 3승분 루트 N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D는 바로 이제 거리, 안전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N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히드록실 아민 등의 지정 수량 배수,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자, 다음 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교육 대상자, 안전교육 대상자는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나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그리고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액상의 정의를 적으라고 했는데 괄호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 그 별표, 시행령 별표에 나오죠. 액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 30mm, 높이 얼마죠? 120mm의 원통형에 시료를 얼마요? 55mm까지 채운 다음 해당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 액면의 선단이 30mm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9번째 문제는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죠. 우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알맞게 답하시오 그랬는데요. 우선 첫 번째, 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을 때 갖춰야 할 장비 2가지를 적는데 이때 단 두께 측정기나 안전용구 및 소화수비 점검기구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 이제 그 두께 측정기와 그리고 안전용구, 그 다음에 소화설비 점검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 2가지를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1인의 기술 인력을 다수의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된 제조소 등의 수가 몇 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적으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바로 25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해설에도 나오겠지만 해설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안전관리 대행기관은 규정에 의하여 기술 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 인력을 다수의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하거나 안전관리자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조소 등의 수가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해야 된다. 따라서 답은 25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5개. 자, 다음 이번에 세 번째는요.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영업 소재지 및 대표자의 변경에 대한 변경 신고 기한과 행정기관의 장을 적으시오 그랬는데 변경 신고 기한은 14일 이내가 되겠고요. 행정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죠.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5개 탱크 저장소는 몇 개인지 적으셔야 되는데 5개 탱크는 30개 이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옥내 저장소는 10개 이하, 10개 이하고요. 5개 저장소도 10개 이하, 안반 탱크 저장소도 10개 이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5번째 문제 보시면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기술 인력은 위험물이 취급 작업에 참여하여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 인력이 위험물이 취급 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 인력은 점검 및 감독을 매월 몇 회요? 4회, 그리고 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6번째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대행업체 지정 취소 사유 2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우리 해설에 있는 것처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두 번째는 탱크 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 승인 등이 취소된 때, 또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네 번째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때, 다섯 번째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지도 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 그 다음에 이제 규정에 의한 변경,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기술 인력이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이 중에
두 가지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 또 좀 쉽진 않죠. 여러분들이 법을 일일이 다 외우고 있지는 않은 상태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학습을 충실히 하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또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금속 칼륨 50kg입니다. 50g의 칼륨이고요. 인화칼슘이 6,000kg예요. 인화칼슘. 인화칼슘은 CA3P2가 되겠네요. 자, 인화칼슘 같은 경우에 6,000kg이 되겠고요. 6,000kg. 이때 소화약제인 마른 모래의 필요량은 몇 리터인지 적으라고 했는데 우선 총 소요 단위부터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10배가 1 소요 단위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칼륨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이 10kg인데 10kg에 10배를 한 다음에 50kg가 저장돼 있는 거고 인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300kg가 지정 수량인데 10배 이 중에 6,000kg가 저장돼 있는 경우죠.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약 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른 모래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설에도 드렸지만 능력 단위가 0.5 능력 단위당 50리터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2.5라는 얘기는 0.5당 50리터니까 바로 얼마가 됩니까? 250리터가 된다고 봐야 되죠. 자,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이송취급소의 배관 설치 기준 중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에 대해서 적으시오 그랬어요.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 기준에 나와 있는 건데 답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배관은 지진, 풍압, 파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의해 지지할 것. 두 번째는요, 배관은 선박 등의 항행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할 것. 세 번째는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해서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력 있는 보호 설비를 설치할 것. 마지막 네 번째, 배관은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보유할 것. 사실 이런 11번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저도 사실 답 쓸 자신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맞히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기능장 이제 시험 문제를 막상 받으시게 되면 그 중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는 나왔던 거는 반드시 학습을 해서 완전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안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틀리게 되니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능장 시험 문제는 100점 만점의 시험이라고 보기보다는 9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보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60점이 아니라 9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12번째 문제 12번이죠. 제3유기업물로 지정수량 300kg, 비중 2.5, 녹는점 1600도, 적갈색의 고체 분말인 물질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바로 뭐냐 하면 인화칼슘을 의미하는 건데 일단 물과의 반응식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CA3P2라고 한 인화칼슘이 물과 만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물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고요. 수산기는 금속과 만나서 자, CaOH2라고 하는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고 P와 H가 만나서 포스핀 가스 만들어집니다. 자, CA가 3개니까 3배가 되고 P가 2이니까 2배가 되는 거죠. 산소는 3이 6개니까 6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 물과의 반응식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위험 등급을 적으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법에 보면 인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류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정수량은 300kg 역시 3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째 보겠습니다.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5개 탱크 저장소에는 피레침을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3가지를 적으시오. 원칙적으로는 5개 탱크 저장소에는 피레침을 설치해야 됩니다. 하지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제6류위험물이 오개 탱크 저장소. 왜 그럴까요? 육류위험물은 불연성 물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육류위험물은 필해침 설치가 필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탱크의 저항이 5오hm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역시 접지시설을 설치하면 필해침 설치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 인근 필해설비 보호 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의 상황에 따라서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자, 이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4번 볼게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IG 그러면 이너트 가스를 말하는 거예요. 불활성 가스. IG 100, IG 55, IG 541을 방사하는 분사헤드의 방사 압력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바로 이거는 1.9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분사헤드의 방사 압력은 고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2.1메가파스칼 이상, 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1.05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다. 이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찾아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IG100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IG55 그리고 IG541 그랬어요. 각각의 구성 성분하고 그 다음에 비율을 적으라고 했는데 사실상 첫 번째 나오는 이 숫자는요 질소가스의 성분비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는 아르곤 그 다음에 CO2예요. 그러면 100이라는 얘기는 뒤에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질소가스가 100%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숫자가 오고 두 번째 숫자가 오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면 질소가스는 몇 프로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50%가 되겠고 아르곤이 50%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41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질소가스가 50%가 아니라 52%입니다. 제가 잠시 뒤에 설명할게요. 자, 아르곤은요 40%가 되겠고요. CO2는요 8%예요. 근데 왜 541로 했을까요? 자, CO2는 그냥 반올림. 우리가 일로 보는 거죠. 일로.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반내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50%를 보고 40%를 보고 1%를 봐서 10%를 봐서 541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의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게시판 설치 시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서 빈칸에 알맞게 적으시오 그랬습니다. 사실상 이것은요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이제 위험물 운반할 때 외부 표시 주의사항하고 이 위험물 제조소에 대해서 방화에 관해서 필요한 게시판은 내용이 틀려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틀리기 쉬운데 우선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그 주의사항 규정은요. 일류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삼류위험물 중 금속 물질에 대해서는 물기염금이고 이류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주의고 이류위험물 중에 인화성 고체, 삼류위험물 중에 자연발화성 물질, 사류위험물과 오류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염금입니다. 그럼 여기 안 나오는 게 뭐예요? 일류위험물과 육류위험물은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게 없는 거죠. 적을 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험물 제조소에서는 바로 일류 위험물과 육류 위험물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이 없다. 왜? 일류와 육류는 불연성 물질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보기에서 트리니트로페놀 하면 몇 류죠? 오류 위험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위험물 제조소에는 화기엄금이라고 쓰는 거고 운반 용기 같은 경우에는 화기엄금과 충격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철. 그럼 제1류 위험물이죠. 화기주의가 되겠고 운반 용기는 화기주의 물기엄금. 정린 같은 경우에는 2류 위험물이죠. 그럼 위험물 제조소에는 화기주의, 운반 용기도 역시 화기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뭐냐면 과염소산이에요. 과염소산은 제6류 위험물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물 제조소에 주의사항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없음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반 용기 같은 건 6류 위험물이니까 가염물 접촉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또 나오는 거 있죠. 과요드산. 두 번째가 아니네요. 과요드산은 제1류 위험물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물 제조소에서 방화관에서 필요한 게시판 주의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반용기 외부에다가는 육류염물과는 다르게 가염물 접촉주의 외에 화기 충격주의가 더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의사항에 대한 거는 조금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물 제조소에 그 방화관에서 필요한 게시판을 설치할 때의 주의사항과 그다음에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주의사항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15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알코올 10g, 알코올 10g이고요. 물이 20g이에요. 그럼 이거 합하면 얼마예요? 30g 되겠죠. 자, 그래서 비중이 0.94다. 이때 부피는 몇 밀리냐? 그럼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피분의 질량. 여기에서 부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중분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30g을 0.94로 나눠주게 되면 부피는 31.91ml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번이죠. 제6류염물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을 하는 이 물질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 되는 조건을 적으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질산이죠. 바로 HNO3라고 하는 질산이란 말이에요. 비중이 1.49 이상일 때 바로 위험물로 우리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N2H4 히드라진입니다. 히드라진하고 반응해서 물과 질소를 생성하는 이 물질의 분해 반응 시 이 히드라진하고 반응하는 이게 뭐냐면 바로 H2O2예요. 과산화수. 그래서 과산화수 2몰이 MnO2라고 하는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2몰의 수증기와 산소 가스를 발생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답이 되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할로겐간 화합물 세 가지를 화학식으로 적으셨는데 할로겐간 화합물에는 ICl, IBr, BrF3 뭐 등등등 제가 이제 답에다가 또 더 적어드렸죠. 그래서 할로겐간, 요드도 할로겐, CL도 할로겐, 요드도 할로겐, 브롬도 할로겐 이런 식으로 할로겐간 화합물 세 가지를 화학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볼게요.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 구조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해야 하는 위험물을 적으셔야 되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제6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 기준을 적으셔야 했어요. 자, 제조소에 있어서 건축물의 바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둬서 그 최저부에 뭘 설치합니까? 집유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다음 가로 하나 알맞게 채우셔야 했어요. 지붕은 뭘로요?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어야 되고, 두 번째,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뭘 쓴다고요? 바로 망입 유리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19번 문제예요.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지정 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에 대한 기준이다. 가로를 알맞게 채우셔야 됐어요. 자, 이건 법에 있는 그대로라서 제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저장 창고는 얼마요?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해당 격벽은 두께 3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cm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저장 창고의 양측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얼마 이상이요? 바로 50cm 이상으로 돌출하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저장 창고의 외벽은 두께 2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cm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할 것. 마지막입니다. 저장 창고의 창은 바닥 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의 두 대,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해당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